네, 그동안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로스쿨 협의회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학 전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백성문 변호사와 이 내용을 포함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스쿨 입학 전형 참 말이 많았습니다.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비난이 많았는데 실제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로스쿨이라는 데가 입학하는 과정이 바깥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도대체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정성평가라고 해서 이제 면접하고 서류 면접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서 누구누구 아들이 뭐 로스쿨에 갔다더라. 뭐 법원장 아들이 로스쿨에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모 대학에서는 심지어 면접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는 일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네. 교육부에서 이번에 로스쿨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기소개서에 자기 아버지나 친인척의 그러니까 뭔가 신분을 유추할 만한 것들을 기재한 내용들이 다 드러나서 이거 역시 거기다 기재를 한 이유는 뭔가 유리하기 위해서 기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라는 게 의혹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총 25곳의 로스쿨 중에 9곳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16곳에서 문제가 발견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됐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자기소개서에 뭐 본인의 아버지나 혹은 뭐 조부나 아니면 친척의 직업을 쓰는 거죠. 네. 무슨 시장이다. 뭐 어느 법인 대표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대법관이었다라는 그런 등의 내용들인데요. 또 이게 그 24건이 총 발견됐는데 그중에 8건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입시 요강에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썼던 거고 또 나머지 대학은 심지어 그런 입시 요강에 그런 부분을 쓰면 안 된다는 내용조차도 없이 이렇게 입시 전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뭔가 부정행위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입학이 취소가 됐냐 하는데 입학 취소는 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교의 경고 조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적발을 하더라도 네. 뭐 별다른 처벌 없이 그냥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그런 비난도 계속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법조인협회라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한 2,000명 정도로 돼 있는 단체인데 그곳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까지 신청을 했어요. 지금 무언가 이렇게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누군가가 실력과 상관없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들이 의혹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예를 들어서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를 공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물론 입학 취소하는 게 좀 과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도 다른 걸로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한 줄 부모의 직업을 지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네. 그래도 이렇게 무언가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엄정성을 보여줘야 로스쿨 자체가 좀 투명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 로스쿨은 또 금수저를 물고 네. 태어나야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자꾸 나오고 있었던 사법적인 거죠.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사실 부정 입학 관련해서 그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입시 요강에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면 네. 그런 뭔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학교 내에 징계 절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학교 내에서도 징계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스쿨 협의회가 입학 전형을 개선하자 해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무자료 면접이 눈에 띄는데요. 이 무자료 면접이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게 잠재우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자료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신상이나 나머지 성적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겁니다. 말 네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교수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뭐 극단적으로 이거는 뭐 제 우려입니다만 이 자기소개서에 쓰지 않고 신상을 블라인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평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물론 이 전에보다는 조금 더 좀 투명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교수의 재량이 제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소리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물론 로스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면접 절차를 굉장히 투명하고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 두 개가 팽팽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봐야 네. 정확하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수 환산 방법 또 평가 기준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스쿨 입학할 때 보면 네. 정량 평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학교에서 학점 그리고 리트라고 해서 법학 적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65% 정도 되고요. 이제 35%가 정량 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면접같이 그러니까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3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량 평가가 65%고 정성 평가가 35%인데 실제로 정성 평가로 이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가 기준을 다 공개를 해도 예를 들어서 30분, 30분 면접을 하고 이 사람의 면접 점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당락을 좌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반대 여론이 완벽하게 잠재워지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로스쿨 입시에 계속 이제 가져왔던 부정적인 그런 네. 시선들이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일단 진일보한 거긴 하죠. 일단 네. 입학하는 과정이 아예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네. 평가 기준이나 방법도 제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진일보하긴 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 영역이 너무 넓어버리면 네. 일단 평가는 그 면접관이나 교수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또 그거에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그건 말 그대로 정량 평가죠. 성적이 나온 성적수를 놓고 네. 3차 이제 면접 정량 평가, 아까 정성 평가라는 걸 하는데 네.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법조인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 아주 일부만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량 평가로 성적이 먹여질 수 있는 걸로 입학정을 확정하고 그 네. 이후에 면접이나 기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부분을 좀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야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듭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통해서 어떤 법조인의 올바른 뭐 자세를 평가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가 있기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량 평가가 더 많아야 된다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법조인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말 심층 면접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정말 법조인이 될 사람들을 뽑아주는 것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을 얼마나 보나요? 뭐 기껏해야 20분, 30분 보잖아요. 네. 20분, 30분 보고 이 사람이 법조인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평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동안 지켜본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 그러니까 좀 객관화된 기준을 더 많이 제시를 하는 게 나중에 관련된 이제 내가 떨어진 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객관성을 그래서, 좀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하는 확보하기 게 위해서, 예. 지금 어차피 로스쿨을 현재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자꾸 나온 이런 뭐 현대판 음서제냐 이런 논란들을 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해외 원정 도박으로 시작됐던 이 정은호 대표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떻게 짚어볼까요? 지금 뭐 일단 법조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네. 모양새고요. 애시당초 시작은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보석도 기각이 되고 집행유예도 인정이 안 돼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자 이제 정은호 대표가 최윤정 변호사를 폭행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 수임료가 20억이다, 뭐 보석이 받아졌으면 5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됐었냐면 이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서는 아무런 쟁점이 없는 사건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한 거 자백했죠. 네. 100억대 원정 도박했다가 다 자백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법정에서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 사건인데 20억이나 뭐 많으면 50억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나 빼주세요거든요. 이건 누구나 압니다, 사실. 왜 통상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최윤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한 명의 이제 그 변호사인 홍문표 변호사 같은 경우 과거 검사장 출신 변호사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부당한 압력이나 전화를 통해서 과거에 2번 정도 해외 원정 도박 무혐의를 받아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정은호 대표 관련해서 이제 판결문에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그러니까 피고인 정은호가 회사 돈을 유용해서 이렇게 도박장을 활용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건 법적으로 그냥 업무상 횡령입니다. 아. 그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정은호 대표가 업무상 횡령한 걸 알고 있었는데 기소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읽어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왜 이걸 수사하고 기소 안 했지? 네. 혹시 여기에도 관여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일단 검찰이 수사를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연루된 이제 2명의 이모 씨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금 2명 다 지금 잠적한 상황인데 둘 다 과거에 조사를 받다가 한번 사려서 해외로 또 미입국한 적도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 신상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까지 전부 검거가 돼야 이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좀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 범위도 무척 넓고 이 검찰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잠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문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근데 홍문표 변호사가 지금 무언가 전화 변론 혹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변론을 해서 뭐 2번의 무혐의 결정과 이번에 예를 들어서 횡령 같은 거 기소하지 않은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의혹에 관련된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불러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 수사한 검사입니다. 수사검사를 불러야 되는데 수사검사를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검사를 소환하지 않고 홍문표 변호사 뭐 압수수색 정도 하고 뭐 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두 번 마치는 정도로 끝난다면 사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가 된다면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까 리포트도 잠깐 나갔지만은 전관예우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임료가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게 고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관예우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뭐 지금 전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네. 바로 자기가 임지를 마친 곳에서는 개업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관예우라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저 검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나를 풀어줄 수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네네. 비정상적인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기대 심리가 있겠군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브로커가 중간에 껴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변호사 이번에 최현정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최현정 변호사한테 가면 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얼마를 달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또 의뢰인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큰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극단적으로 저희 같이 또 힘없는 변호사들의 이제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는 상황까지 되니까 네네. 저희 사실 변호사들이 더 이번 문제는 좀 근절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는 혈연 지원 학연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완벽하게 없어질 수 없다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불거졌을 때 정말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서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사라질 수 있지. 이번에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뭔가 적극 의지는 보이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끝이 나면 이런 네. 일들은 해소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